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5월 19일에 있었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 그중에서 한국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총평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비중은 이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이 12문항, 7문항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전근대사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사의 비중이 조금 높았다라는 거죠. 고대사 문제가 한 4문항 정도 출제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고려사하고, 조선사 같은 경우가 한 3문제, 4문제. 전체적으로 이제 고대사, 중세사, 조선사가, 전체적으로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같은 경우가 7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통합 문제, 이제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 통합 문제가 한 문항 정도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출제 빈도를 보시면요. 근현대사가 이제 거의 이제 조금씩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이도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난이도, 전체적으로 쉬운 편이었죠.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예상 합격 점수가 이제 90점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중에 한 2문항 정도, 우리가 이제 얘기하자면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일 겁니다. 아마 조금은 공부를 조금 덜 하신 분들은 아마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문항들이 한 2문제 정도 있었다. 요 문제를 빼놓고는 거의 전체적으로는, 문제의 전체는 난이도가 평이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대한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나왔죠. 보시면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생소하거나 이런 어떤 내용들은 전혀 없을 겁니다. 자, 승배찌르개. 우리가 창의 기능을 사용했던 승배찌르개는 구석기, 후기에 어떤 쓰여지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 만약에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사실상 좀 틀린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벼농사가 짓기 시작된 건 언제부터? 청동기부터니까 역시 아닌 거죠. 그렇죠? 틀린 문항. 두 번째, 붉은 간토기. 언제 대표적인 토기죠? 이건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라고 볼 수 있고요.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했다라는 건 이거 언제예요? 거친 무늬 거울. 역시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죠? 붉은 간토기, 거친 무늬 거울. 이건 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반달독할.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가 반달독할이라고 하면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맞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는 맞는 거니까. 청동기 시대부터 사실상 벼농사가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때부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반달독할은 대표적인 벼농사 도구입니다. 벼농사가 생겼다는 것은 한마디로 잉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잉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바로 사유재산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 가진 자는 지배 계층이 되어 있고 가지지 못한 자는 피지배 계층이 되는 거죠. 하나의 계급의 발생이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눌러찍기 무늬 토기 언제 겁니까? 바로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죠. 앞인문토기라고 불리고 있죠. 앞인문토기라고 불리는 신석기 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가락박혀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아이고 죄송하네요.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틀렸다고 했었죠. 틀린 거죠. 리을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락바퀴 뼈바늘은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니까 맞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과 리을 쉽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갈까요? 불교사상 나옵니다. 이 불교사상은 개인적 정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어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던 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신라 하대 때 유행하던 거죠. 신라 하대 때 유행했던 선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라 하대 때 유행하던 거예요. 신라 하대 때 들어온 건 아니죠.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들어왔다가 신라 하대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좀 받았던 대표적인 불교 종파가 바로 교종이 아니고 선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선종이 유행과 관련된 거. 그럼 선종과 관련된 문화재를 찾는 겁니다. 선종과 관련된 문화. 뭘까요? 선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신라 하대 때 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승탑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선종 승려의 업적을 이겼던 승탑과 탑비. 요게 신라 하대 때 대표적인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관련된 거 찾아보시면요. 몇 번일까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덕대왕 신정운영 언제부터요? 성덕대왕?
신라 중대죠. 신라 중대. 경덕왕 때 처음 만들어졌다가 해공왕 때 가서 완성했던 것. 신라의 대표적인 뭐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통일신라 이후에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성덕대왕 신종이고요. 경천사지 10층 도탑 언제 겁니까? 경천사지 10층 도탑. 이거는 원간섭기 고려 후기에 원간섭기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경천사지 10층 도탑. 어디 영향받았다? 원간섭기니까 당연히 원에 영향받은 거죠. 이거 영향받아서 만들어졌던 게 조선 세조 때 만들어졌던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요건 조선시대 때 거죠. 조선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후기, 즉 원간섭기 때 만들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우리가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요, 주로 언제 유행했습니까? 삼국시대 때 유행했거든요. 삼국시대 때.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삼국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게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는 신라하고 백제 것만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삼국시대 때 유행했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갔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쉽습니다. 세 번째. 3번. 밑줄 친 이곳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볼까요? 고려 정종 때 이곳으로 천도계획을 세웠으나 실현하지 못했고요. 문종 때 이곳에서 서경기 사도를 두었다. 우리 뒤에 건 잘 몰라요. 하지만 첫 번째, 고려 정종 때 이곳으로 천도계획을 세웠다. 어딜까요, 이곳은? 바로 서경입니다, 서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알 겁니다. 고려 정종은 해종의 동생이었었죠. 3대 왕입니다. 고려 3대 왕이었던 정종 같은 경우는 서경 천도계획을 세웁니다. 서경 천도계획. 해종이 암살당했거든. 무서웠거든. 개경이 무서웠기 때문에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천도에 대한 명분은 뭐였을까요? 거란을 막기 위한다. 거란을 막기 위해서 내가 서경으로 천도한다. 당시 이제 형이었던 해종이 왕규의 난으로 결국 이제 암살을 당한 다음에 왕식염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뒤를 왕식염이 누구를 정종을 후원해가지고 이제 서경으로 천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서경 천도의 명분으로서 광군을 두었다라는 거, 우리 공부하셨을 겁니다. 광군을 두었다라는 거, 광군을 조직했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죠. 광군을 조직했었죠. 명분, 거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면서 광군을 조직했던 게 정종 때. 아마 이런 걸 공부를 하셨다라면 한다면 서경이라는 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이곳에서 현재 존재하는 최고의 가장 오래된 직지신체 조절이 가능되었다. 어딜까요? 청주에 있는 흥덕산 사찰이죠. 청주 흥덕사 우왕 때 1370년 고려 우왕 때 간행되었던 게 직지심취요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거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현존하지 않지만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는 1233년 1, 2, 3, 4 1234년에 있었던 상정보급제물이 되겠죠. 최후 정권 때 강화도에서 간행되었던 게 상정공제물 금속활자본입니다. 그게 이제 현존하진 않지만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져 있죠. 2번. 진울이 이곳을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했다. 이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이거 알 거야. 이거 알아야 돼요. 공부하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순천에 있는 송광사라는 사찰이죠. 그렇죠? 조이총이 정중부의 타도 등을 위해서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조이총의 난이네요. 무신집권 초기 때 정중부 집권 시기에 서경 유수였던 조위총이 난을 일으켰죠. 우리 김보당의 난, 동무의 병마사, 김보당의 난,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 그 다음에 교종승려의 난, 그 교종승려의 대표적인 난이 귀법사의 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서경 맞는 내용. 그 다음에 강조가 군사를 끌고 이곳으로 와서 김치항일파를 제거했다. 김치항일파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강조의 정변은 아실 겁니다. 거란 2차 침입의 배경이 되었던 게 강조의 정변이죠. 어디로 왔을까요? 당연히 개경으로 왔겠지. 서경이 아니고 당연히 중앙으로 들어왔겠죠. 개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매우 쉬운 문제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번.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만 쓰고 살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뭐 첫 번째 줄만 보시더라도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물산장려운동. 애국심호소에서 우리 물건 좀 사세요라고 했던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언제부터? 1920년대 초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빨리빨리 풀고 가야 돼요. 자, 조선총독부가 회사령을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죠. 회사령이 폐지가 되어서 이런 운동이 나오게 된 거죠. 회사령 폐지로 인해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바뀌었습니다. 회사령 폐지로 인해서 이 운동이 발생하게 된 거죠. 회사령 폐지라든가 아니면 관세 철폐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면서 이제 일본 상품이라든가 일본 기업들이 점차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있었던 우리 민족 기업가들이 물산장려 운동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들하고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경쟁력을 이겨야 되거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물건 좀 사자고 호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물산장려 운동이었던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원산 총파업을 계기로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시기가 좀 안 맞아요.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 초부터 꾸준히 계속됩니다만은 이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원산 총파업은 언제예요? 1929년도거든.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운동은 약간의 사회주의적 영향을 좀 받은 거죠. 우리가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사회주의의 비판을 좀 받게 되거든요. 이 물산장려운동이 이제 약간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 계기가 사회주의의 비판이었다. 뭐라고 합니까? 결국 니들 이거 물산장려운동은 결국 니들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어떤 운동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사실상 사회주의의 비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약간 사회주의와 연결되었던 운동들은 이 운동, 물산장려운동과 연관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 보면은 2번은 틀렸고요. 3번 조만식 등에 의해서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게 맞는 거죠. 조만식.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조만식. 평양에서 시작된 거 맞고요. 3번 조선 노농총동맹. 이 노농총동맹은 1924년도에 조직된 대표적인 농민과 노동자들의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주의적 영향의 약간의 어떤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산장려운동하고는 연결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볼게요. 뭐 5번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문무왕이 왕에 올랐다. 문무왕은 누구의 아들이죠? 무열왕의 아들이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아니면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무열왕 하면은 김춘추죠. 우리가 삼국통일 과정에서 무열왕이 언제 죽었다고 했죠? 백제 멸망 이후. 백제가 멸망한 게 언제? 660년. 이때가 백제 사비성이 함락되거든. 함락되는데 그 이듬해에 돌아가십니다. 661년에 사망하세요. 661년에 돌아가십니다. 요걸 아신다면 요 문왕이 왕에 올랐다. 즉위했던 시기는 661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공부하시면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했다. 나당전쟁이죠. 나당전쟁. 매소성 전투가 675년.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에서 서린기 부대를 여기서 격파하죠. 서린기의 수군을 격파하면서 사실상 삼국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이때가 언제예요? 삼국통일이 이루어진 그 연도가 같습니다. 676년도입니다. 그럼 661년부터 676년 바로 삼국통일 과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럼 볼까요? 안승이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왕, 즉 보덕국 왕으로 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보덕국 왕. 금마저, 지금의 전라도 익산적에 있는 금마저의 신라의 지원으로 당시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의 서자였던 안승을 보덕국 왕, 즉 고구려 왕에 봉했다. 674년도의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연도를 써놨지만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이에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공부하셨다고 한다면요. 자, 두 번째,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 도독부로 삼았다라고 도독부, 계림 대도독부로 삼았다. 계림 대도독부로 삼은 건 언제쯤?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끝나는 그 시점입니다. 백제 부흥운동이 끝나는 그 시점에 세웠다. 백제 부흥운동이 언제 끝나죠? 663년도에 끝나거든. 이쪽부터 이제 계림 대도독부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를 무찌렀다. 황산벌 전투는 사실상 백제가 멸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열왕 때 모습입니다. 무열왕 때 660년이에요. 660년 무열왕 때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장왕이 요동적으로.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은 알겠는데 리을이 좀 헷갈릴 겁니다. 보장왕이 요동적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깨달았다. 이거 사실상 어디 보면 공부하시다가 거의 못 본 내용일 겁니다. 아마 어떤 강사님이라도 이거를 언급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알지만 리을 모르더라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언제냐면 677년도에서 681년도 요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당시 요동적에서 삼국통일 이후에 요동적에서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이제 거세게 일자 당시 당나라는 보장왕을 요동주 도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요동주 도독 조선 군왕으로 임명을 해요. 요동주 도독 조선 군왕으로 임명을 하고 요 안동 도부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말갈과 좀 손을 잡고 뭔가 부흥운동을 꾀하다가 유배를 갔던 분이 바로 보장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삼국통일 이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이후 676년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요 기억과 니은 두 개가 되겠죠. 기억과 니은 두 개니까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1번. 그죠? 자, 6번 가볼까요? 삼국시대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삼국의 통치제도가 두 문제나 나왔어요. 6번과 7번인데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 제도의 운영은 신분제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우리가 이거는 신라의 골품제는 알고 있어. 그럼 나머지 백제하고 고구려도 그랬냐라는 거죠. 네, 우리가 신라의 골품제를 통해서 나머지 삼국 중에 나머지 두 나라 백제와 고구려에서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백제 같은 경우는 율령반포 이후 백제 고위왕 때 율령반포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소리상은 관을 은꽃으로 장식했었고 장덕은 자주색 띠로 그 다음에 시덕은 검은색 띠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봤을 때 아마도 이런 것들이 신분제에 의해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니은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대성에는 철역은지가 있고요. 그 다음 규모의 성에는 욕사를 파견하였다. 여기서 이제 앞뒤가 좀 막 바뀌었죠. 우리가 보통 고구려의 지방제도로 한다면, 수도는 오부로, 지방도 역시 오부라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는 공부하셨을 겁니다. 수도를 오부로 나눴고요. 지방도 오부로 나눕니다. 지방의 오부에 파견된 지방 장관을 뭐라 불렀다? 욕살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욕살이라고 합니다. 욕살. 그 밑에 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 성들이 있겠죠? 하위 행정구역입니다. 이 성에는 누가 파견되나요? 철역은지라든가 아니면 도사 같은 라는 지방관들이 파견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요걸 혹시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욕살이 철역은지다 상위 행정구역의 지방관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살이 가장 넓은 구역의 지방장관이 바로 욕살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건 아닙니다. 아니죠? 자, 네 번째 디귿. 백제는 도성의 오부, 그 다음에 지방에 방군 행정제를 두었다. 백제는요, 오부, 수도는 오부, 지방은 오방이었었죠. 당연히 오방에는 누가 있었다? 방령이 있었겠죠, 방령. 여기는 방령이 파견되었습니다. 방령. 자, 방령이 파견됐고, 그 밑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군이 있습니다. 군에는 군장이라고 파견됐는데,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는 두겠지만,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 군장들 같은 지방관이 파견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있는 방군제도로 이어진 거. 지방은 방군제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 O가 X가 아니고 O. 신라는 10정군단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삼국통일을 가겠다? 이미 여기서 약간 잘못된 게 뭐가 있죠? 요게 잘못됐죠? 10정. 구서당 10정이라고 하는 군사 조직체가 나름대로 갖춰진 건 언제입니까? 통일 이후 신문왕 때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실 겁니다. 구서당 10정이라는 지방군입니다. 지방군. 요거는 어느 왕 때? 통일 이후 신문왕 때입니다. 문제가 뭔데요? 삼국시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삼국시대인데 지금 이제 통일신라 얘기를 꺼내는 건 잘못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X가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기억과 디귿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가볼게요. 역시 삼국의 통치 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격이 유사한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왔죠. 대대로 어디? 고구려의 재상, 수상이죠. 대내상은요. 발해의 정당성의 대표적인 또 역시 수상입니다. 수상. 이거 맞는 내용이네요. 유사한것끼리니까. 중정대는요. 발해의 대표적인 감찰기관입니다. 발해의 대표적인 이런 감찰기관이에요. 요거하고 연결을 좀 시키려고 한다면 통일신라에는 뭐가 있죠? 신라에는 사정부란 게 있다고 했죠. 무양을 때 만들었던 사정부가 대표적인 중정대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승정원은요. 승정원은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왕명출납의 기능을 갖고 있는 비서 기능을 갖고 있는 이 비서예요, 비서. 왕조의 비서가 승정원입니다. 이거 언제예요? 이 조선이잖아, 이거는. 그쵸? 조선. 이건 비서고, 요건 감찰이고, 어디? 발해의 감찰기구입니다. 발해의 감찰기구. 이성육부는요, 고려의 중앙행정조직. 고려입니다. 이건 고려의 중앙행정조직이고요. 이 중앙입니다, 중앙. 중앙행정조직. 오경 15부는요, 발해의 지방행정조직이죠. 발해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거니까 역시 옳게 짝져진 게 아닌 거죠. 기인제도는요, 이거는 고려 초기 때, 고려 초기 왕건이, 태조 왕건이 호족 세력들을 견제하고자 지방의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인 개경으로 불러들여갖고 인질로 삼은 거죠. 이거는 호족 견제책입니다. 노급제도는요, 요거는 관료들에게 줬던 토지에 대한 수조권 분급제도입니다. 월급이에요, 월급. 수조권 분급제도. 노급 분급제도. 이건 관료들에게 줬던 월급입니다. 이거하고 호족 견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 이 정도는 파악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가볼게요. 각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각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엄사 곽황전은 다층식 외형을 지녔다. 맞는 내용이요? 맞죠.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세기 언제예요? 조선 후기 17세기 양반의 후원으로서, 양반 지주의 후원으로서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요거 좀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엄사 곽황전, 김제에 있는 금산사 미륵전. 요거 두 개 추가합니다.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 그 다음에 보은에 있는,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 요 세 개는 특징이 뭐가 있어요? 다층식 건물이죠. 일단 다층식, 외형상으로는 다층식 건물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어떻다? 통으로,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외형상으로서는 다층식 구조지만 내부가 하나로 통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면 요게 다 요 세 개구나. 화엄사 곽황전,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인데 이건 다 양반 지주의 후원을 받았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요, 수덕사 대웅전 주심법 양식. 우리 배웠잖아. 예산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봉정사,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영주에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 고려시대 대표적인 건축물 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현존 최고예요.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부석사 무량수는 베를린 기둥. 베를린 기둥의 기준에서 예전에 베스트셀러였었죠. 맞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맞는 내용. 덕수궁 석조전. 이게 지금 이제 통합 문제예요. 정답은 지금 보면은 문화재인데 요 세 개는 전근대사, 이건 근현대사거든. 예. 그래서 덕수궁 석조전. 알 겁니다. 고딕 양식? 우리 여러분 고딕 양식이 뭐죠? 혹시나 이 고딕 양식을 그냥 글로만 이렇게 알고 가시나 하면 이게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예요. 고딕 양식이라는 건 특징은요. 높은 첨탑이다. 뾰족한 첨탑입니다. 하늘을 향한 어떤 신앙심 표현으로서 뾰족한 첨탑을 외형상으로 이제 지니고 있는 그 양식의 특징이, 건축 양식 특징이 고딕 양식이에요. 이거는 대표적인 문화재가 명동성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동성당. 이거는 대표적인 게 명동성당입니다. 1898년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었던 명동 성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덕수궁 석조전 같은 경우는 지금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 1910년대입니다. 이거는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이걸 공부 못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전근대사 파트, 화엄사 각항전, 수석사 대웅전, 그 다음에 역사 무량수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신다고 한다면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제 유추, 때려 맞춘다라고 하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이거는 르네상스 양식이기 때문에 고대 양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렵다라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종래의 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하였다. 아마도 농학이라고 하는 거는 농촌에 대한 어떤 모든 어떤 학문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집대성했다라는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지역의 국가 시범 농장인 둔전을 설치해서, 요거 약간 처음에 여러분 좀 생소하실 겁니다.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지만 못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혁신적 농법과 경영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서 국가 재정을 보충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이걸 뭘까요? 이거는 서유구의 서호수 아들이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농촌생활 백과사전이라고 그러던 임원경제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딴 거 없습니다. 이걸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나 모르고 넘어가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바로 이 9번 문제예요. 자, 여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아버지였던 서호수는 못 썼죠? 정조 때 서호수. 아버지는 해동농서죠. 아버지가 정리한 것을 아들이 이거를 완전 집대성했던 게 요겁니다. 이 집안에서, 서씨 집안. 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정리하신 걸 아들이 집대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 정조 때인데, 요 정조 때 국가직 사업 나왔었죠. 정조의 만천명을 주인홍을 딱 제시한 다음에 이 왕 때 모습을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답이 요거였습니다. 국가직에선 아버지, 지방직에선 아들이 이번에 시험 문제 정답이었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색경 누굴까요? 요 박세당이죠, 박세당. 박세당은 소론 쪽 인물로서 성리학의 절대화에 대해서 약간의 반발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사문난적으로 죽었죠, 박세당. 요번에 이제 농서서 색경이라고. 그 다음에 산림경제, 요거 홍만선입니다, 홍만선. 산림경제 홍만선. 이 두 개는 어느 왕 때, 두 개는 어느 왕 때, 굳이 왕까지 좀 기억을 하자면 숙종 때요. 숙종 때 쓰여진 대표적인 농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호서천은요, 누가 썼습니까? 박지원이죠. 박지원은 언제적 인물이죠? 정조 때 인물이죠. 정조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요게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볼게요. 요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 이번 시험에서 연속으로 어려운 문제 두 문제가 바로 9번과 10번 문제였어요. 고려에서 국가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태조 때 환구단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라고 나왔습니다. 환구단은요, 제천의례를 지내는 곳으로서 농사에 대한 풍작을 기원하는 어떤 많은 제사들을 지냅니다. 요게 바로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는 맞는데 요게 태조 때냐 이거지? 아니고요. 환구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나는 거는 아마도 대한제국 때 바로 황제의 즉위시를 했던 것이 원구단, 즉 환구단이라는 걸 알고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이거지? 아마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유추하거나 공부를 좀 더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태조가 아니고 언제쯤이다? 성종이란 걸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낯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종 때부터 황구단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었다. 제천에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때부터 쭉 있었다가 요게 이제 나름대로 제도화되면서 만들어졌던 게 성종 때부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야.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이건 태조가 아니고 성종이다라는 거죠. 성종. 알겠죠? 성종. 태조가 아닙니다. 자, 성종 때 사직을 태워서 지신과 오곡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곡식신, 그 다음에 토지신, 이렇게 해서 지신과 오곡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 성종 때 맞습니다. 이때부터 역시 제도화되기 시작했죠. 역시 이런 사직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우리가 신라 때 선덕왕, 성덕이 아니고요,
신라 하대 때 처음에 김양상이네 문화죠. 선덕왕 때부터 이제 사직을 만들었다라고 문헌상으로는 전해집니다만은 요게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시기는 성종 때부터다.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성종 때부터 요게 이제 만들어졌다. 맞는 내용이고요. 숙종 때 기자사당을 세워서 국가에서 제사했다. 이거 따로 배우진 않잖아. 대략적으로 이거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맞는 거고요. 예종 때 도교관청이죠. 도교관청인 보건궁을 세워서 초제, 하늘의 제사를 지낸 거. 초제라는 건 하늘의 제사를 지낸 도교적 행사다라는 거죠. 요거 예종 때.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는 그 내용 아실 겁니다. 보건궁. 예종 때다라는 사실 조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제가 이번 지방기 시험에서 가장 좀 어렵게 접근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좀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합니다. 여기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도. 많은 수험생들이 좀, 왜냐면 낯설었거든. 좀 생소하거든. 그런 문제가 바로 이제 10번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성종 때부터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쉬운 게 나온 거죠, 쭉. 자, 밑줄 친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효종이 한 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효종. 인조 아들이죠. 복림대군, 왕자 시절은 복림대군에 불렸던 인물입니다. 자, 병자년일, 병자호란 때입니다. 어제와 같은데 나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해서 성조의 하교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는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당연한 일처럼 잊어가고 있고 대의에 대한 관심, 요 대의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미해져 북녘 오랑캐 바로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가죽과 비단으로 섬겼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그것만 생각하면 그 안이 가슴 아픈 일인가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효종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북벌을 얘기하죠, 북벌. 항상 효종하면 북벌입니다, 북벌. 북벌에서 뭐 했었죠? 어영청이라고 하는 중앙군을 강화시켜 나갔죠. 어영청을 강화했다. 하면서 북벌을 위한 준비를 한참 했었거든요. 이거 누가 키웠죠? 물론 효종이 중심에서 북벌을 진행했지만 이때는 효종의 아버지 누구? 인조 때부터 사실 인조는 원래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었죠. 서인들, 거의 결국 인조 반정동에서 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조를 왕에 세웠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상 서인 정권이야. 이 서인 정권에서는 정권 유지순환으로서 이 어영청을 강화했죠. 북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실상 북벌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어영청을 강화시켜놓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권 유지순환으로서 활용했던 거죠. 북벌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대표적인 나선 정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선, 바로 러시아입니다. 나선은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죠. 러시아를 정벌한다라고 해서 두 차례 조총 부대를 파견하게 되죠. 오히려 북벌은 뭐예요? 청을 정벌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어떤 이런 운동인데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주러 가는 이런 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봤을 때 북벌의 허구성을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한산성을 복구하고, 그렇죠? 아버지 때 남한산성에서 40일 동안 숨었다가 결국 이제 309고드라고 해서 오랑캐식 항복 방법으로 결국 치욕을 맛봤었죠. 그러면서 어영청을 확대한 거 맞는 내용이죠. 요게 효종 때입니다. 효종 때. 그러니까 효종 때 업적을 묻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죠? 훈련별 때를 정치원과 통합해서 금이형을 발전. 금이형 발전시킨 거 언제예요? 금이형. 오구형이 완성되는 시점이었던 숙종 때죠.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 휴전회담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같은 경우는 인조 때, 그리고 금이형은 숙종 때. 그래서 숙종 때 가서 오군형, 중앙군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리를 추구하는 중리배교 언왕 때, 광해군 때고요. 뭐 너무 쉽죠? 호위청, 총융청, 수어청의 부대를 창설해서 국방력 강화하고 인조 때입니다. 호위청이라고 하는 건 인조 반정 이후입니다. 말 그대로 왕을 호위하는 부대예요. 요 호위청 뒀던 건 인조 때, 총청, 수어청도 역시 인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볼게요. 자,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별기군을 폐지하고 오군형을 복구하였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언제일까요? 흥선대원군 2차 집권 때입니다. 흥선대원군은 1873년도 결국은 양반 유생들의 상소로 인해서 결국 하야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고종의 친정, 즉 그다음부터 민씨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그러다가 흥선대원을 다시 한번 2차 집권했던 시기, 물론 일시적 집권이었습니다만 이게 언제일까요? 임오군란 터진 바로 직후죠. 일시적 재집권하면서 별기군이라든가 개화기구였던 통리기마문을 폐지하고 오군형과 산군부를 부활시켰던 이때 2차 집권 때, 물론 일시적 집권이었다.
압송되고 마시죠, 결국. 요거는 아니 대한제국 정부라고 볼 수가 없죠. 이전입니다. 이모군란 이후니까.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자 양지하문을 두었다. 양지하문 두었다. 맞죠? 여기 언제예요? 1899년. 양지하문 설치해서 일단은 양전 사업 벌입니다. 토지 측량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지게아문을 설치합니다. 지게아문을 설치했던 게 1901년도. 지게아문 설치하고 지게를 발급하기 시작하죠. 이때는 지게아문을 설치하고 지게 발급입니다. 지게를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한 거죠. 하지만 러일 전쟁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통리기범을 설치한 건 언제입니까? 강화도 조약이 1880년도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그 시점이죠. 통리기범을 설치하고 그 아래 12사를 두었다. 언제? 대한제국 정부 아니죠? 그 다음에 화폐제를 은본위제로 개혁하고자. 은본위제 우리가 알 겁니다. 은본위제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1차 가보개혁 때죠. 1차 가보개혁 때. 은본위제는 1차 가보개혁 때. 금본위제는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 당시에 금본위제가 그때부터 확립되기 시작하고, 은본위제는 1차 가보개혁 때 은본위제. 여기 알고 있을 겁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볼까요? 다음 기업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1922년 상하이에서 땡땡이 육군대장 타나카 기이치를 암살하고자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지 몰라요? 아무튼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경찰에 인도되어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신문 과정에서 기억에 속한 나왔네요. 요 인물 알지? 김익상이 1921년 조선총독부 건물에 폭탄을 던진 의거의 당사자 사실이 밝혀졌다. 김익상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이 단체는 어느 단체? 의열단. 의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을 주도로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개별 무장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적 무장단체. 한마디로 일본 입장에서는 뭐 테러단체라고 하는데 아니죠? 1919년도에 조직된 거죠. 조직된 게 의열단. 자, 그러면은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대동단결선언은 1917년도 발표된 거죠. 대동단결선언을 작성해서 발표한 건 어느 당?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1915년도에 만들었던 대표적인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신한혁명당. 대동단결선언은 공화주의 표방입니다. 대동단결선언은 공화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중국에서 그거죠. 의열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정답으로 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될까요? 대동단결선언이 아니고 신채호 선생, 김원봉의 요청으로 신채호 선생이 작성했던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한다면 정답이 맞겠죠. 대동단결선언하고 관련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셨다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 조직에 속한 이봉창이 일왕이 탄 마차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누굴까요? 한인 애국단. 1931년 김구가 임시정부의 어떤 위기를 탈피하고자 1931년도 상하이에서 조직한 거죠. 1931년도 상하이에서 조직해갖고 요 이봉창이 일왕 행렬에 폭탄을 투척한 건 1932년도입니다. 그러자 실패했어요. 실패하자 당시 중국 국민일보에서 중국신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불행이다. 안타깝게도 일본 왕이 죽지 않아. 일왕이 죽지 않아. 라고 하니까 요걸 명분을 해갖고 당시 어디로? 상하이에 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상하이 사변이에요. 일본의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자 그때 이제 그 상하이 사변에서 이긴 일본은 당시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전승식을 엽니다.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축하 파티를 연 거지. 일왕의 생일 겸 해서 파티를 연 건데 이때 이제 우리의 윤봉길 의사가 여기다가 이제 폭탄을 또 투척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우리 1억 중국인이 하지 못한 것을 한 명의 한국 청년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3번 일부 구성원을 황푸 군관학에 보내서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다. 이거 너무 쉬운 거지, 그렇지? 처음에는 26년도까지 나석주의 식상을 왜냐하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실상 개별적 투쟁에 대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어떤 투쟁을 좀 전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던 김원봉은 단원들과 함께 어디로? 중국에 있는 황푸 군관학교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고요. 그 다음에 1932년도에는 난징에다가 조선혁명간부학교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35년도 가면 민족혁명당 만들면서 이때면서 이제 통합의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기 시작하고 1938년도 이를 바탕으로 해서 1938년도 조선의용대라는 군대,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요거 맞는 거. 4번. 새로 보기만 사이즈 조선 총독의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했겠다. 누가? 강우규입니다. 강우규. 이건 개별적 폭탄 투척이죠. 개별. 어떤 단체 소속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근데 강유구 하면은 일단 소속된 게 노인동맹단이라는 소속에 있던 요 단체에 소속해 있던 강유구라고 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이제 이런 의거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동맹단 또는 뭐 대한노인단이라고 하긴데 노인동맹단, 대한노인단의 강우규 1919년도에 의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볼게요. 요건 따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당군으로부터 고려의 길까지 역사를 치밀한 고증에 입각해서 엮은 통사이다 라고 나왔죠. 우리의 역사를 치밀하게 고증에 입각해서 엮은 통사이다. 뭘까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한 거. 고증사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그냥 자기 주관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역사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증한 거야. 하나씩 증명을 해낸 거죠. 그래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라는 의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마한을 중시한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왔네. 고증사학의 토대와 더불어서 마한을 중시한다 라는 거. 마한을 중시하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는 인식을 가졌다. 삼국을 무통으로 인식을 가졌다. 어딜까? 뭘까요? 요거는 동사강목입니다. 동사강목.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대한 얘기죠. 안정복의 동사강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정복 같은 경우는 삼국을 무통으로 인식을 했지만 단군부터 그 다음에 기자로 이어지고 위만은 여기 섞이지 않았어요. 위만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마한, 사만으로 갑니다. 사만 중에서 마한을 이제 중시했던 거지. 마한을 제일 중시했던 거야. 그 다음에 삼국을 왔는데 삼국은 통이 없다라는 거지. 정통이 없고 그게 신라로 이어졌다. 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려로 이어지는 어떤 정통론에 입각한 어떤 역사서를 체계화시켰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삼국을 무통으로 인식을 했지만 여기는 상당히 이외에도 고려사를 그래도 고구려를 상당히 중시했다라는 거죠. 삼국을 무통으로 인식을 했습니다만 고구려를 상당히 중시했었고 고구려를 이은 누구? 발해도 상당히 중시했다. 그래서 발해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그래서 발해를 무통이기 때문에 발해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외기 바깥 기록이라는 외기에다가 요 발해사를 정리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외기. 우리가 이제 그 동사강목의 서문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구려의 강성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고 신라는 남쪽 땅을 차지한 것에 불과했다.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니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동사강목 또 이번에 한번 나왔네요. 동사강목. 자, 이건 동사강목이니까 정답은 몇 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허목의 동사는요. 허목은 남인이에요. 허목의 동사라고 하는 거는 북벌을 약간 좀 깐 내용입니다. 남인의 입장에서 서인들이 주장했던 북벌을 약간 비판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계의 여사제강은 이번 서인이었거든요. 당시 동사가 만든 그 시점이에요. 서인들의 입장에서 북벌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북벌을 상당히 강조하는 거.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답이라기보다는 요거 당시에 어떤 하나의 당쟁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치훈의 해동조사는 참고 문헌만 550억 원. 참고 문헌만 500억 원 이상 하면서 모든 역사들을 다 엮어버린 거야. 모든 걸 다 엮어. 참고 자료만 500권.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참고 자료 500권에서 우리 당시에 문화 인식의 폭을 확대했다는 거죠. 왜냐면 참고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참고 자료 500권. 이거는 우리 해동, 우리의 역사를 엮은 거예요. 500권 이상 쓴 거거든. 엮었거든. 엮으다 보니까 이게 되게 방대해요. 그리고 서체도 서술 방식도 기전체입니다. 혼자 쓴 기전체. 우리가 굳이 기전체라고 한다면 현 왕조가 전 왕조를 정리할 때 쓰는 방식이 약간 기전체 방식입니다. 삼국이 망한 다음에 고려에서 삼국의 기록을 썼던 게 삼국사기. 그러니까 고려가 망한 다음에 조선에서 고려 역사를 정리한 게 고려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기전체 방식인데 이건 혼자 쓴 기전체입니다.
혼자 쓴 기전체. 요게 이제 한치훈의 해동 역사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그래서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갈게요. 임진왜란 순서. 요게 2018년도 경찰 1차 시험에서도 임진왜란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요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조금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요것도 약간 난이도가 약간 중에 가까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뭐 명량에서라고 하는 건 명량에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진도 울돌목에서 당시에 이제 해류를 이용해 갖고 당시에 적군이었던 외선을 격파했던 사건입니다. 정유재란 때죠. 칠전량. 아마 생소한 건 아마 이게 칠전량일 겁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 요게 조금 헷갈렸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행주대첩입니다. 언제일까요? 한성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게 첫 번째예요. 요게 첫 번째. 요거는 조명연합군 단계였습니다. 조명연합군 단계에서 당시에 평양성을 탈환하고 어디까지? 서울까지 탈환하고자 했으나 당시 명군대가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이게 완전히 일본 군한테 당시 왜군에게 발리거든요. 발린 다음에 약간 그 서울 쪽에 고립되어 있던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 당시 왜군의 공격을 막아냈던 게 바로 행주대첩입니다. 행주대첩. 항상요, 임진왜란의 순서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 패전 단계. 부산성부터 해서 성주, 그 다음에 충주, 그 다음에 우리 당시 한양이 함락되는 그 과정들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수군, 이순신의 수군들의 활약과 더불어서 당시 의병들의 활약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요거 때는 조명연합군 단계예요. 명의 원군을 요청해갖고 명나라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 조명연합군 단계. 네 번째는요, 이때부터 이제 약간의 소강 상태에 들어가거든. 이때부터 명과 일본 사이에 휴전회담이 열립니다. 휴전회담이 열리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었죠. 훈련도감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소고군 체제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다시 진관 체제로 복구한다던가, 이런 것들. 훈련도감 어디다가?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왕이 의주에 있는데 군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의주로 오라고 할까요? 아니죠. 한양으로 이미 돌아온 다음에 아마도 훈련도감 이런 거 설치하지 않았을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왕이 이제 말 그대로 국경선에 있는데 자, 훈련도감을 이곳에서 훈련을 시키도록 해라.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기 때문에 요 조명연합군 단계에서 첫 번째 했던 게 이게 행주대첩이고, 그 다음에 뭐였을까? 휴전회담이라고. 휴전회담이 열리는 3년 동안의 시간에 뭐 했을까요? 아까 말했죠. 훈련도감 설치 뭐 이런 거 할 거야. 그때 왕은 어디에 있었을까? 의주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한성으로 돌아왔겠죠. 그죠?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역과 리을이냐, 어떤 게 먼저냐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디귿 니은이죠. 디귿 니은이니까 3번과 4번 중에 하나겠네. 뭐가 먼저일까? 원균이 이끄는 칠전에 크게 패배하였다. 우리가 이순신이 명량,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노량입니다. 노량은 돌아가는 왜군을 완전히 초전박살 내려는 이순신이 가다가 전사했던 게 노량이죠. 명량에서 이어지는 노량. 근데 이순신이 명량에서 갖고 있었던 배는 우리가 보니 뭐 영화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본 적은 없을까요? 왜? 더 있었겠죠. 있었는데 이때 원균이 수군을 갖고 와서는 완전 개박살 났거든. 그리고 이때 전사합니다. 요게 먼저예요. 7천량 전투가 먼저입니다. 개박살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게 몇 개예요? 12개. 당시 백의종군한테 이순신이 드디어 이때 12척의 배로 이제 왜군을 격파했던 거죠. 7천량에서 완전히 다 잃어버렸거든. 우리의 배를. 이게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3번입니다. 7천량이 3번이고, 그 다음에 명량에서의 일본 왜군 격파가, 외성 격파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니은, 리을, 기억이 되겠죠. 리을 기억.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약간 상식적 선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다음에 이제 정유재란이잖아. 정유재란 때 우리가 알고 있죠? 직산 전투. 지금 천안 지역에 있는 직산에서의 조명연합군의 전투, 직산 전투, 그 다음에 명량, 노량. 이렇게 이어지는 전투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들의 기억을 좀 해 두셔야지만 됩니다. 알겠죠? 자, 고려 전개, 무산개와 문산개에 대한 설명. 이거 역시 2018년 1차 경찰 시험에 역시 요거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뭐 지방직 시험에서 지방직, 국가직, 서울시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요. 나머지 다른 타직렬의 어떤 그런 기출문제도 조금 보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보시면 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상계 뭐예요? 문상계. 문상계는 문신이고 무상계는 무신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건 성종 때 확립이 된 거. 성종 때 정비가 된 겁니다. 문상계와 무상계로 구분한다. 남대로 이제 관리들을 서열화 시킨 거죠. 서열화. 그래서 지방과 중앙을 구분하는 겁니다. 중앙과 문상계는 주로 중앙이에요. 문상계는 주로 중앙입니다. 문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귀족들, 뭐 귀족들하고 뭐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문신, 무신 다 들어가요. 문신, 무신. 문상계는 문신과 무신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상계는요. 지방에 있는 세력들 뭐 있을까요? 뭐 향리도 있겠고요. 뭐 노병들 이런 것들, 뭐 악공, 그다음에 뭐 탐나의 왕족이라든가 아니면 여진 추장이라든가 이런 귀화한 사람들, 귀화한 인물들,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무상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문종 때 전시과가 딱 정비가 되면서 문종 때 경정 전시과로 완전 모든 것들이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무산계 전시 들어봤죠. 무산계 전시. 향리라든가 노병이라든가 탐나왕조 여진 추장이 줬던 무상계 전시 이런 것들이죠. 무상계가 뭔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니까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죠. 옳지 않는 거. 중앙 문반에게는 문상계를 부여했다. 맞고요. 성종 때는 문상계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지금 성종 때 정비된 거잖아. 그렇죠? 중앙 무반에게는 무상계를 제소했다. 요게 헷갈린 거지. 이게 문상계는 뭐 누구에게? 문신과 무신에게 다 둘 다에게 줬던 거. 중앙에 있는. 알겠죠?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무반에게 뭘 줬을까? 문상계를 줬죠. 탐나의 지배층과 여진 추장에는 무상계를 줬다? 맞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볼게요.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신민의 회원으로 활동도 했었고요. 해서 교육청에 가담해 교육사업에도 힘을 기울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모른다 쳐요. 왜냐하면 신민의 회원은 워낙 많기 때문에 누가 신민의 회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1923년에 열린 국민대표회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을 때 그는 국민대표회 해산을 명하는 내무부령을 공포하였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부터 보니까 창조파도 아니고 개조파도 아니었나 봐. 그러면서 중간에 중재를 하면서 해산을 아예 명해버린 거야. 한마디로 현상유지파였던 것 같아요. 현상유지파는 누굴까요? 김구가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김구. 거기다가 여기까지 몰랐어. 근데 그 뒤에 어디에서? 중국 관내에서 뭘 조직했다고? 한국국민당을 조직했다고요. 한국국민당 조직했다. 누굴까요? 김구입니다. 이거 하고 아셔야 돼. 김구. 자, 국민대표의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을 때 중간에서 중재하면서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현상유지파였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국민당, 한국국민당을 조직했고 라고 나오면 우리가 김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키워드는 개조파와 창조파 대립했을 때 해산을 명하는 요거까지 모른다. 그러면 그 뒤에 한국국민당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김구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요와 관련된 내용 옳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회의에 참석했다. 맞잖아. 그죠? 맞는 내용. 오케이. 자, 두 번째. 조선민족혁명단을 조직하고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다. 민족혁명단의 의용대. 누굴까요? 의열단이 중심이었죠. 의열단이 또 역시 짱이라고 한다면 김원봉이지. 안지용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조선 건준이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굴까요? 여운형이죠. 여운형.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건안. 우리 1차 개헌입니다. 1차 개헌이 이게 1952년도인데 이때 이걸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자유당입니다. 자유당. 또 자유당의 당시 총수가 누구였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었잖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깡패 같은 것 좀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통과시켜버리죠. 그래서 직선제로 이렇게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인물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이 정답이죠. 김구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아닙니다. 오케이. 18번 가겠습니다. 기업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년대 초의 모습이네요. 중국인 부대와 연합하다. 우리 항해 무장투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33년이니까 30년대 초에 중국인 부대와 연합했다. 한중연합군의 형태입니다. 한중연합군의 형태로서 동경성에서 전투를 치렀다. 동경성. 그 다음에 뭐 사도하자.
대전자령 뭐 이런 전투들이 있죠. 대전자령 전투에서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우리 부대를 얘기하는 건데 뭘까요? 한국 독립군입니다.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 누가 이끌었죠? 지청천이죠. 직천천.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한중연합군. 이때는 이거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했었고 중국 의용군과 연합했었던 게 조선혁명군. 누구죠? 인물이 이걸 이끌었던 인물은 양세봉입니다. 양세봉. 요 두 인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세봉은 영릉가와 흥경성 전투에서 활약했다라고 했었죠. 1903년부터 만주사변 이후에 역시 우리가 같은 입장이 된 중국과 연합을 해서 일본군에 맞서갖고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된 거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하와이의 대소련 국민군단 1914년도에 하와이에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단체 박용만이 주도했었죠. 박용만입니다. 어떤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했다. 양세봉의 지휘하에 흥경선 전투. 이건 조선혁명군 2번이죠. 이거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당의 산하 조직이었다. 한국 독립당 산하의 한국 독립군이고요. 그래서 조선혁명당 산하의 조선혁명군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가실 겁니다. 그렇죠? 맞는 내용.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과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거 역시 조선혁명군. 이건 4번 조선혁명군입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9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일제는 군대를 증강해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친일내각과 이 협약을 체결했다. 친일내각과 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요구에 관철시켰다. 포인트는 이거네요.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요구에 관철시킨 것이 이 협약을 통해서 부속조약으로서 대한제국의 정군이었던 당시 시위대를 해산시켰던 것. 그 다음에 이때 해산된 군의 상당수는 일본과 격전을 벌이는 의병부대에 합류했다. 이때 이 의병이 뭐예요? 정리의병이지. 정리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의 합류로서 의병이 이제 투쟁이 아닌 전쟁화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게 정미의병 때입니다. 이건 딱 보면 무슨 협약인지 알 수 있겠네요. 뭘까요? 1907년도에 체결되었던 한일 신협약. 왜 신협약이죠? 고종이 강제 퇴위한 다음에 순종을 이제 즉위시켰거든. 순종을 이제 즉위시킨 다음에 새롭게 맺은 조약이다라고 해서 한일 신협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민연도에 있었다라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7개 조약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해서 정미 7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미 7조약. 자, 그러면 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됐다. 역시 앞뒤 관계가 좀 안 맞죠? 이걸 체결하게 된 게 뭐예요? 1907년도에 우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거든.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만국평화회의에 당시 3명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휘종, 이상설의 3명의 특사를 파견하는데 당시 일본은 그 회의장에 들어오는 걸 계속해서 방해를 했었죠. 왜? 너희들은 말이야 이미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은 외국권을 박탈당했는데 왜 니들은 박탈당한 외국권으로 어떻게 여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기에 대한 조약 위반을 들어가지고 당시 1900 헤이그 특사 파견한 다음에 고종을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강제 퇴위시켜버리고 그 아들이었던 순종을 왕에 즉위시켰던 게 1907년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때부터 연호를 광무에서 뭘로 바꿨죠? 융희로 바꿨죠. 융희. 청나라의 걸륭제와 강희제의 뒤를 항상 쫓아가라 라면서 약간의 비아냥거리 듯한 이러한 연호를 딱 붙여두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융희라는 연호를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융희 4년에 결국은 한일 병합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합방이라는 표현은 안 돼요. 합방은 저 좋아하는 건데 병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니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경술련에 있었던 국가의 치욕이다 해서 경술국치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계기가 된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조약이 체결되게 된 거니까 앞뒤 관계, 인과관계가 안 맞는 겁니다. X. 최익현이 의병운동을 처음 시작한 원인이 됐다. 최익현이 의병을 하게 된 거는 언제? 대표적으로 1905년도 태인과 순창 지역에서 을사의병이죠.
이거는 정미의병 때 이때는 이미 최익현은 돌아가셨습니다. 을사의병 때 태인과 순창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다가 결국은 임금께서 보내신 관군과는 절대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진 체포당하시고 대마도로 유배가신 다음에 일본놈들 외놈들이 주는 음식은 절대 처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굶어 죽으세요. 아사하십니다. 아사하고 1906년도 대마도에서 순국하셨던 분이 최익현이죠. 이미 정미의병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X. 재정금은 매갔다가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미 이때는 화폐정리 사업이 끝났습니다. 1904년 8월 달에 왜 재정고문으로 왔던 메가타는 1905년도 화폐정리 사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한제국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이건 1905년도거든. 이전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 알고 가실 겁니다. 언제 시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4번이 이 정비 7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통감이 추자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 임명하는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가 한일 신협약 내용을 한다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관 정치. 통감이 임명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수 있다. 어디에다가? 차관에다가. 장관 말고 차관. 한마디로 모든 실세를 지들이 다 장악하겠다는 거지. 알겠죠? 이게 차관 정치. 그 이후에 부속조약으로 쓰였던 게 군대 해산이에요. 우리의 대한제국 정규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고 이 해산된 군인이 어디에다가 의병 투쟁에 참 합류하게 되는 거죠. 이 의병이 무슨 의병? 정미의병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요건 쉬운 거죠.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한 뭐 쭉 나오는데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의 합의를 보았대요. 통일은 외세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을 받음이 없이 어떻게? 자주적으로. 그 다음에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적하자가 평화적 방법으로. 하나 안 나왔네요. 뭐? 민족적 대단결을 원칙으로. 그래서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이라는 큰 틀의 3대 원칙이 세웠던 건 뭐죠?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도에 합의된 문서는 27년이고 72년도 합의된 문서가 아닙니다. 최초로 합의된 문서는 1991년 12월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최초의 문서고요. 이거는 그냥 합의로 본 겁니다. 큰 틀에서 합의만 본 겁니다. 합의만 보고는 사실상 이걸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만들었던 게 남북 조절위원회예요. 하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됐죠. 이걸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걸 두었는데 실적으로 제대로 이행하지는 못했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내가 통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좀 더더욱 두둔하면서 이걸 독재체제에 이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죠. 독재체제. 당시 그래서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남한은 10월 유신을 통해서 유신체제로 가면서 독재체제를 구축했고요. 북한 쪽으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김일성 일당 체제를 더욱더 구축해 나가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은 몇 번일까요? 남북기본합의서 동시에, 이건 시기가 안 맞죠? 남북기본합의서 아까 언제라고? 91년도라고요. 이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합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게 정답이죠. 2번이고. 분단 후 최초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반영된 성명서이다. 이거는 6.15 공동선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건 김대중 정부 때죠. 금광산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금광산 관광이 처음 시작된 건 언제야? 1998년 11월입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햇볕 정책을 펼치죠.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 대북 지원책을 펼치는 햇볕 정책의 결과로서 이제 1998년 11월 달에 금강산 해로 관광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4번도 역시 6.15 남북 공동선언에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둡시다. 알겠죠?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월 19일 날 있었던 2018 지방직 한국사 해설 강의를 다 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셨다,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방직 시험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번 난이도가 작년 12월에 봤었던 추가 채용 문제랑 거의 약간 그 난이도랑 약간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 시험은 거의 이제 그 흐름이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느 정도 한 85점, 90점 정도에 이제 맞춰져 갖고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항상 충실하자는 거.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아까 봤지만 9번, 10번 문제 나왔습니다. 특히 10번 문제, 고려시대의 이제 국가 제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처음 나왔다 해서 더 깊이 파려고 하는 건요. 오히려 여러분들 더 깊은 곳으로 더 힘들게 여러분들 더 집어넣는 힘들게 더 여러분들을 밀어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UBS에서 이제 촬영한 해설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서울시 우리 시험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